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그 중에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구간 단속 시점이 써있는 표지판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 아저씨께서 화면을 보면서 차의 속도를 재고 있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사진은 구간 단속 시점하고 밑에 단속 구간이 있죠. 구간이라는 거는 시점과 종점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건 평균 변화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 아저씨가 자동차의 순간 속도를 재고 있는데 이건 아까 선생님이 말한 순간 변화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 변화율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란 함수 fx에서 두 점 a, b가 존재합니다. 자, 먼저 평균 변화율에 대해 알아보려면 증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증분이 뭐냐면 x 값의 변화량 b 빼기 a, 자, 이만큼의 길이입니다. a점과 b점 사이에 x의 증가량이 존재합니다. 즉 b 빼기 a, 이만큼의 값을 x의 증분, x의 증분이라고 하고 기호로 델타 x라고 표현합니다. 또 y 값의 변화량, 자, 이만큼이 되겠죠? y 값의 변화량을 fb-fa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을 y의 증분이라고 합니다. y의 증분 역시 기호로 델타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증분, y의 증분, 델타 x, 델타 y 사이의 비율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는 자, 위에서 우리가 썼던 식을 대입해보면 델타 x는 b 빼기 a이고 델타 y는 fb 빼기 fa 값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여 보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값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평균 변화율을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고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a점, b점,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였는데 이번에는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죠. 자, 마찬가지로 델타 x, x의 증분은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뺀 값입니다. 자,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델타 y는 f의 a 더하기 델타 x에서 f의 a 값을 뺀 것이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값은 델타 x분의 델타 y로 쓴다면 델타 x a 더하기 델타 x 빼기 a분의 델타 y 값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의 a 값이 되겠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의미하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요. 자, x의 증가량 요만큼 델타 x죠. 또 y의 증가량 이만큼 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네요. 기울기. 네, 맞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함수 fx는 x제곱에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1번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써볼까요?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델타 x b 빼기 a분의 델타 y fb 빼기 fa 따라서 b 3 빼기 a 마이너스 2 분의 fb 3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5분의 9 빼기 4가 돼서 5분의 5가 되어 1이 됩니다. 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고요. y는 x제곱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2 그리고 3 이렇게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a에서 a 더하기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역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본다면 두 점 이번에 b 값이 a 더하기 델타 x니까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뺀 값이 x의 증분 y의 증분은 f의 a 더하기 델타 x의 fa를 뺀 값. 자, 그러면 이 값은 우선 분모 델타 x분의 a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을 해야겠네요. a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fa는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델타 x분의 자 분자를 계산해 보면 우선 a 제곱 여기 a 제곱이 없어지고 다음 남는 식이 2ab가 남아서 2a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델타 x로 나누게 되면 여기서 델타 x는 우선 0이 아니죠. 델타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0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식은 2a 더하기 델타 x가 되겠네요. 자, 다음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간 변화율은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두 점 PQ에서 P점은 X좌표가 A고 Q점은 X좌표가 A 더하기 델타 X인데 그 A 더하기 델타 X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점점 자 선생님의 펜을 보세요. 이렇게 두 점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서 A점에서의 이렇게 그래프에서 A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fx 위에서 점 a, f, a점, p점이겠죠? 여기서는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어 본다면 아까 선생님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했죠? 즉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가 있는데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극한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바로 순간 변화율입니다. 자, 다시 써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델타 y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자, 이 값을 우리는 이제 f 프라임 a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다른 말로 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a가 존재하면 즉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그 값이 순간 변화율이 되고 그 값은 즉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fx는 x제곱 더하기 x에서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 f 프라임 3이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3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의 3이 되겠고, 자, 이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3 더하기 델타 x를 이제 fx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3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델타 x가 되겠고, 마이너스, 자, f3은 여기다가 이제 3 넣어보면 3, 3은 9 더하기 3 돼서 1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이제 분자를 계산해 보면 차례대로 해볼까요? 3, 3은 9, 그 다음에 6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9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2가 소거가 되고, 남는 게 델타 x의 제곱 있고 더하기 7 델타 x가 남아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델타 x 하나씩 소거해 줄 수 있네요. 이렇게 따라서 델타 x 더하기 7 되어서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고 남는 거는 7 남네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7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즉 x제곱 더하기 x 그래프에서,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는데요. 자, 0이고 마이너스 1, 이 그래프에 3에서의 3은 뭐 요 정도 있겠죠?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자, 이거의 기울기가 바로 7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가져왔던 사진, 구간 단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찰 아저씨가 차의 순간 속도를 재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구간 단속의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것은 두 점 사이에 평균 속도를 재고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잰다는 것은 한마디로 평균 변화율을 잰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직접 자동차가 지나가는 순간에 그 순간 속도를 잰다는 것은 즉 순간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즉 순간 변화율은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운 개념 뭐였죠? 네, 바로 미분계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내용, 평균 변화율, 또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미분계수 꼭 잊지 말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곡선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 있죠. 네, 직선 같기도 한데 얼핏 보면 또 어딘가에는 곡선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어떤 그림일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입니다. 자, 우리 미분계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분계수는 함수 fx에서 a 더하기 델타 x, 자, 여기 점이 있죠? 이 점은 점 Q의 x좌표입니다. 거기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A점은, 즉 Q점은 P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즉 델타 x가 0으로 가면
점 Q는 곡선 fx를 따라서 점 P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직선 PQ는 즉 직선 PQ는 우리 평균 변화율이죠. 그 직선 PQ는 그림과 같이 P를 지나는 일정한 직선 PT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직선 PQ의 기울기의 극한값은 직선 PT의 기울기와 같게 됩니다. 즉 평균 변화율 PQ 직선의 기울기가 두 점의 사이의 기울기가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직선 PT의 기울기와 같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직선 PT를 곡선 f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라 하고 점 P를 이 접선의 접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 a는 우리 델타 x는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에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자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미분계수 f 프라임 a는 점 P 즉 a, fa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위의 점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점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는 1에서 x좌표 1에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 1과 같습니다. 따라서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한다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에 1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1이 되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1 더하기 델타 x를 이제 fx에 넣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f1 값은 f1 값 요 값을 이제 구해보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계산해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계산하면 제곱해봅시다. 1 더하기 2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자 다음 요만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났네요. 따라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여기 1이 없어지게 되고 남는 식은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2의 델타 x가 됩니다. 자,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델타 x가 0이 아니고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말이죠. 따라서 델타 x로 이제 식을 나누어 주면 남는 식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남고 더하기 2 이렇게 남아서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부분이 이제 0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니까 남는 식은 2 이렇게 됩니다. 즉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본다면 x, y 이렇게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점 1,-1은 점이 1,-1 이렇게 해서 이 점이 될 텐데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 계수는 2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2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선생님이 fx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a, fa 점과 b, fb 점에서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a, fa 점에서의 기울기는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접선의 기울기. 자, 다음 b, f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두 점 A, B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 말입니다. F, B 마이너스 F, A 또 B 마이너스 A. 자, 이 식이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이거보다는 지금 봤더니 기울기 A, 그러니까 요 A, FA 점에서의 기울기가 좀 더 크겠죠. 그래서 A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 계수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되겠고, 다음 B, FB 점에서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네요. 따라서 F'B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음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뭐뭐 하면 나왔어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나왔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fa의 값을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 식을 한번 변형해 본다면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fa 분모의 x 마이너스 a. 자, 없던 게 생겼으니까 분자에 똑같이 x 마이너스 a를 곱해야 식이 같아지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 x 마이너스 a가 0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 x가 a로 간다 이 말은 우리 극한에서 본다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라는 말이죠. 리미트 x는 a로 간다가. 그럼 그 말뜻은 즉 x는 a가 아니면서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뜻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x-a는 0이 아니라서 분모에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역시 또 없던 식을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므로 자, 여기에도 리미트를 취해야겠고 여기에도 리미트를 이제 각각 이렇게 취할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식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되고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식은 즉 f'a를 의미하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즉 미분 계수. 그래서 f'a가 되고, 자, 뒤의 식 요만큼은 x가 a로 갈 때 x-a라는 식은 어디로 가까이 다가갑니까? 네, 0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0 하면 f'a는 어떤 상수 곱하기 0이 돼서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본다면
맨 처음에 있던 이 식이 바로 0이 되어서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가 fa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fa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우리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는 맞습니다. 그럼 반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할까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보기에서 보면 함수 fx는 절대값 x로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 x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시오. 그러면 이 함수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명제가 성립하겠네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보기를 한번 봅시다. 연속임을 먼저 보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야겠네요. 자, 연속임을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하는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 그러면 값은 0이네요. 그리고 f0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f0 넣으면 0이네요. 따라서 두 개가 같으니까 연속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f'0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보면 되겠네요.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f0 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 됐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f0은 0이니까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두 개로 나누어서 봐야겠네요. 0의 우극한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 그러면 x분의 우극한은 양수니까 x, 좌극한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값이 같지 않네요. 따라서 f'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오늘은 제3교시 종료 10분전입니다. 오늘은 미분 계수의 기하적 의미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인천해운고등학교 이상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여름방학 중등 쌤튜브 중학교 수학에서 더 퍼스트 2차 함수로 농구 잘하는 법으로 제작된 영상에 대한 후속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을 못 본 친구들이 많을 테니 간단하게 지난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반복해보면, 농구선수가 던진 농구공의 궤적이 왜 2차 함수의 형태를 띠는지, 그리고 던질 때의 속도와 각도가 농구공의 궤적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했었는데요. 다시 복습해보면, 예를 들어 농구공의 슈팅 각도가 초속
7m, 그리고 슈팅 각도가 53.94도라고 했을 때 가로축 방향, X축 방향, 즉 가로 방향의 초기 속도는 7 곱하기 코사인 53.94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가로축 방향으로의 운동은 힘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즉 등속도 운동을 따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초 후에 농구공의 위치는, X축 방향의 위치는 경과 시간을 A라고 했을 때 7 코사인 53.94도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Y축 방향, 즉 세로 방향의 운동은 어떨까요? 초기 속도가 7 사인 53.94도이고 가로 방향과 다르게 세로 방향은 아래쪽으로 중력의 힘을 받으므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게 되죠. 즉 중력 가속도 약 9.8씩 속도가 감소되는 등 가속도 운동을 따르는데요. 등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는 이처럼 1차함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Y축 방향의 이동 거리, Y축 방향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속도를 반영하고자 시간의 단위를 가늘게 쪼개서 속도 곱하기 경과 시간으로 시간 단위당 이동한 거리를 각각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속도를 가장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단위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A초 후에 농구공의 Y축 방향의 위치는 화면에서 보이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적분의 정의로도 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간에 대한 속도식은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ft를 미분한 것과 같지요.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른 위치를 구하는 식 ft는 속도에 대한 식을 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적분 인티그럴 a에서부터 t까지 vt dt는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식 ft 빼기 fa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고자 한다면, 즉 fb-fa를 해보면 이는 곧 정적분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vt dt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vt dt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x는 a에서 x는 b까지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와 같다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농구공의 궤적의 Y축 좌표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로 볼 수가 있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랫변 더하기 윗변, 아랫변이란 초기 속도인 7sin 53.94도를 의미하고요. A초 후의 상황이므로 윗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9.8a 더하기 7 곱하기 sin 53.94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길이를 더하고 높이에 해당되는 a를 곱한 후 2분의 1로 나눈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농구공의 y축 좌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 x축 좌표는 7 코사인 53.94도로 94도 곱하기 a로, y축 좌표는 2분의 1a 곱하기 마이너스 9.8a 더하기 14 사인 53.94도로 해서 a에 따른, a가 시각이죠. 시각에 따른 이 점 x, y가 어떻게 변화 나가는가를 프로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정확히 2차 함수, 즉 포물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포물선의 식은 어떻게 될까요? x와 y가 모두 매개 변수 a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x는으로 되어 있는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표기법을 간단히 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현재 초기 속도가 v는 7, 초기 슈팅 각도는 53.94도로 수치화되어 써 있는데요. 53.94도는 세타로, 초속을 의미하는 7은 v로 바꾸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만 남겨두고 우변에 나머지 v 코사인 세타를 이항하면 a는 v 코사인 세타분의 x라는 걸 알 수 있고, 중력 가속도 9.8을 g로 바꾸어 간략히 표현해보고, 여기서 a는 v 코사인 세타분의 x라는 걸 위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a 대신에 v 코사인 세타분의 x를 대입을 해보면 비로소 y는 x에 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지요. 곱셈과 약분의 과정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0,0을 지나가는 2차 함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2차 함수식에서 보면 초기 속도 v와 초기 슈팅 각도 세타가 함께 이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슈팅 속도와 슈팅 각도가 궤적의 모양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요 데스모스 사이트를 방문해서 직접 조작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활동이더라고요.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농구 선수의 초기 슈팅 속도와 슈팅 각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농구공이 골대에 잘 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난번 영상의 내용이었고요. 그때 예고편으로 다음번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찾은 자유투의 조건, 자유투를 성공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이 신문 기사를 찾았는데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예고편으로 끝났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자유투 성공 비결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투 성공 비결, 선생님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구글에 자유투를 검색하니까 조선일보 이런 기사가 뜨네요. 백발백중의 법칙 50도로 쏴라. 백발백중의 슛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다가 림에 빨려 들어가는 곡사포 슛이 림에 적중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것을 다루는 탄도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론은 농구 선수의 슈팅 속도가 초속 6에서 7 사이라고 했을 때 슈팅 각도를 49도 50에서 52도 사이로 들어오게 해야 림까지의 거리가 4.2 그리고 림의 높이가 약 3m인 상황일 때에 자유투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슈팅 각도가 49도에서 52도 사이여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얻어진 결론일까요? 우리 농구공의 궤적도 파악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직접 자유투 성공 조건을 찾아내보면 어떨까요? 관련 영상 하나 볼게요. 내리꽂는 덩크슛, 온몸을 비틀며 림을 공략하는 레이업슛. 그래도 승부를 뒤집는 외곽슛만큼 짜릿한 것도 없습니다. 손끝을 떠나 포물선을 그리며 림으로 빨려 들어가는 슛. 성공률은 바로 포물선의 각도에 달렸습니다. 림의 지름은 46cm. 포물선 각도가 크면 림의 공간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지만 각도가 작아지면 공간도 줄어들어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최근 3점 슛이 확연하게 좋아진 울산 현대모비스 가드 이대성. 포물 수정에 포물선 각도를 키운 덕입니다. 점프를 뛸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더 편하게 던지고 에너지도 덜 들고. 포물선 각도를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는 NBA 최고 스타 스테판 커리. 무려 55도로 슛을 쏩니다. 보통 선수의 45도보다 10도나 큽니다. 덕분에 림 공간을 19%나 더 쓰면서 압도적인 슛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각도를 무한정 키울 수는 없습니다. 각도가 커지면 슛거리가 길어져 정확성이 줄어듭니다. 60도 정도까진 무난하게 성공하지만 70도를 넘기자 공이 골대를 외면합니다. 감이 안 잡힙니다. 각도가 중요하구나. 슈팅 각도가 49도에서 54도 사이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 49에서 54라는 수치,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앞에서 우리는 농구공의 궤적이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식을 따른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즉, 초기 속도와 슈팅 각도가 이참수 그래프의 형태를 결정짓고 따라서 그것이 성공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삼각함
함수에 대한 성질을 활용해서 이 식을 조금만 예쁘게 바꿔보죠. 여러분들 아시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와 같다라는 거. 그리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1이며 이를 통분해 보면 분자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과 같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를 활용하여 농구공의 궤적을 나타내는 이 2차 함수식을 조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로 바꾸고요. 2차 항의 계수에 있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은 탄젠트 제곱 더하기 1로 바꾸어 봤을 때 코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는 복잡한 형태에서 오직 탄젠트에 대한 식으로만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식을 활용하게 될 건데요. 앞에서 자유2에서 림까지의 거리가 약 4.2라고 했죠. 그리고 이 농구 선수의 슈팅 속도를 초속 7m라고 해봅시다. 공의 초기 높이는 2023년 농구 선수 평균 신장을 반영하여 평균 신장이 약 196cm래요. 그리고 팔 길이로 인해서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팔 길이로 인해서 높아진 높이 34cm를 더해서 약 공의 높이가 2.3이라고 보았을 때 림까지 0.7m를 올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농구공의 초기 위치를 원점에 두었을 때 농구공의 궤적이 점 4.2, 0.7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도록 하려면 이 2차 함수식이 x, y, 즉 4.2, 0.7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x에 4.2를 y에다가 0.7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력 가속도를 9.8로 바꿔 쓰고요. 초기 속도가 7이라고 했으므로 이 v제곱은 49로 바꿔서 약분이 되기 쉽게 식이 바뀌네요. 그리고 x에다가 4.1을 y에다가 0.7을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이때 탄젠트를 대문자 t로 간략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즉, 탄젠트 세타가 만족해야 될 값은 무엇일까요? 네, 탄젠트 세타, 즉 대문자 t는 2차 방정식 마이너스 1764t제곱 더하기 4200t 마이너스 2464는 0의 근인데요. 수치가 너무 크고 복잡하므로 선생님은 울프람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2차 방정식을 타이핑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도록 하면 간단하게 나오네요. x는 21분의 22 또는 3분의 4인데요. (3분의 4는) 소수점으로 약 1.33333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대문자 t가 1.3333 다시 말해서 탄젠트 세타가 우리가 구하는 각도의 탄젠트 값이 1.3333에 가까워야 된다라는 거죠. 몇 도여야 될까? 어떤 각의 탄젠트가 1.3333에 가까울까? 우리한텐 삼각함수 표가 있죠? 삼각함수 표를 읽는 법을 기억해서 찾아보면 탄젠트가 1.3333에 가까운 게 어디 있을까? 몇 도일까? 대략 53.1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투를 쏘는 거리는 님으로부터 약 이거 맞추기 힘드네. 아이고 맞추기 힘들다. 약 4.2라고 하고 농구공의 초기 위치를 약 2.3이라고 하고 슈팅 속도가 7이었죠?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7, 초기 속도 7.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서 긴장되네요. 예, 이쯤 할게요. 네. 하고, 슈팅 각도가 53.5로 해서 쏘아 보았을 때, 와우, 자유투 성공할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 굉장히 성취감이 있네요. 자유투 성공 비결은 뭐다? 슈팅 각도다. 내가 만약에 농구 선수에 준하는 신장을 갖췄다면 53도 정도로 각도를 맞춰서 던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선생님 큐로는 각도를 많이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요. 요 기분이 나오려면 각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렇게 적분 얘기도 해보고
삼각함수 얘기도 해보고 2차 함수 얘기는 물론 당연히 해보고 하면서 자유2를 성공시키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도출해냈다라는 거죠. 어디서 찾아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 홈팬들인데 풍선을 자꾸 흔드니까 설명 선수가 홈팬들에게 좀 요청을 합니다. 홈의 이점을 좀 알려라, 알려달라 이런 얘기죠. 팬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응원하는 거죠. 예. 아 그렇구나 한번 이해를 했을 거예요. 네, 지금 조용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세계의 국기를 통해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말 너무 헷갈리는 국기들 많죠? 그런 의미로 우리 빙고 하나 해볼까요? 빨강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그릴 수 있는 세 줄짜리 국기를 모두 그려보는 거예요. 3 곱하기 3 9칸짜리 빙고 칸에다가 그려보고 가장 빨리 한 줄이 완성되는 친구는 빙고를 외쳐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 잠깐 멈추고 작성하는 시간 가질게요. 고생했어요. 선생님 시작할게요. 네덜란드, 러시아, 프랑스. 한 줄 완성됐나요? 뭐라고요? 칸이 너무 많다고요? 선생님이 9칸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건데 빙고를 하자고 했나?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먼저 가로줄이냐 세로줄이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로줄로 이루어진 국기의 모든 경우의 수부터 세보자면 첫째 줄이 빨강색이냐 파란색이냐 하얀색이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빨강색인 경우에 두 번째 줄이 파란색 아니면 하얀색일 거고 마지막 줄은 두 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로 칠하게 되므로 모든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1부터 차례대로 숫자가 커지며 3까지 곱한 우린 이것을 3팩토리알이라고 불러요. 또는 3의 계승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n 팩토리알 하면 1부터 차례대로 2, 3, 4 해서 n까지 곱한 것을 말합니다. 가로 3줄짜리 가능한 모든 국기의 경우의 수는 3 팩토리알, 즉 6가지인데요. 세로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3 팩토리알 곱하기 2 모두 12가지나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9칸을 다 채웠어야 되는데요. 혹시 색깔이 제한적이라서 힘든가요? 힘들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엔 5가지 색깔을 제안할게요. 빨강, 하양, 파랑, 초록, 노랑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만을 사용하여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3줄짜리 국기를 그려보고 한 줄이 완성되면 빙고를 외쳐주세요. 근데 색깔이 늘어난 만큼 우리 칸을 조금 늘려볼까요? 이번엔 5 곱하기 5 빙고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할게요. 네, 불가리아, 네덜란드, 이탈리, 프랑스,
볼리비아, 콜롬비아, 가봉, 말리, 차드, 아르메니아, 헝가리, 기니. 여기까지. 한 줄 완성됐나요? 선생님이 5 곱하기 5 25칸이나 제시해서 힘들었나요? 그러면 모두 몇 가지나 가능할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세로줄과 가로줄의 경우의 수는 같을 것이므로 가로줄에 국한해서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 줄짜리 굵기의 모든 경우의 수는 첫째 줄이 어떤 색깔이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빨간색인 경우만 세보도록 할게요. 첫째 줄이 빨간색이더라도 두 번째 줄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따라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두 번째 줄이 블루, 파란색이냐, 하얀색이냐,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위에 두 줄을 칠하고 나면 마지막 한 줄은 위에 두 줄에서 사용된 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칠하게 되므로 세 가지로 경우가 갈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맨 윗줄이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모든 굵기의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즉 12가지인데요. 이와 같은 패턴은 맨 윗줄이 파란색이냐, 초록색이냐, 하얀색이냐, 노란색이냐도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로 세 줄짜리 굵기의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을 3에 5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즉 5부터 차례로 줄여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3개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5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줄여서 3개의 수를 곱한 걸 우리는 5p3이라고 해요. 5p3은 5개 중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n개에서 전부 또는 일부인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며, 이 순열의 개수, 모든 경우의 수를 기호로 npr로 나타내고요. 첫 번째부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차례대로 곱하면 앞에 왔던 것은 두 번째 올 수가 없으므로 가지의 수가 하나씩 주는데요. 모두 r개를 배열하므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숫자 r개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6p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즉 120이지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순열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5개의 문자 A, B, C, D, E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p3이죠. 답은 60이고요.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4명의 학생을 모두 세움으로 이는 4p4와 같은데, 모두 세움으로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게 되고 따라서 4팩토리알과 같습니다. 정답은 24개고요. 이번엔 선생님이 질문을 바꿔서 빨강색,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중에서 3가지 색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볼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굵기를 칠하기 전에 색깔을 먼저 고르지 않았나요? 그 골라낼 수 있는 경우의 수
궁금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강, 하양, 파랑을 선택했다면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6가지 방법으로 칠할 수 있었을 거예요. 3팩토리알. 이는 빨강, 노랑, 초록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빨강, 노랑, 파랑을 선택했더라도 이 세 가지 색을 가지고 6가지 방법으로 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순서로 아까 3줄짜리 국기 빙고에 참여했는데요. 먼저 색깔을 선택했을 거예요. 5가지 색 중에서 3가지 색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5C3이라고 해보죠. 5C3가지만큼 있었을 거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나열하냐에 따라서 3팩까지로 칠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아까 몇 개였죠? 5P3, 60개였죠? 이 60개가 그려진 과정이 다음과 같으므로 5C3은 5P3을 3팩토리알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의 수를 NCR이라고 합니다. 즉 R개의 구성에만 관심이 있지 그 R개 사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죠. 다시 반복하여 설명해 보면 4C3은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은데 4P3과 비교하여 관계를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4P3이란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조합 이후에 선택된 것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한 경우의 조합이 6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4P3은 4C3의 3팩토리알 배, 즉 6배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4C3은 4P3을 6으로 나눠줌으로써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NCR은 NPR을 R팩토리알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5C3은 5P3, 즉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팩으로 나누는 것이고 약분을 통해서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이 조합의 문제인데요.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6개의 점이 있어요. 이 6개의 점 중에서 3개의 꼭지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삼각형이 하나가 완성될 때에는 세 점을 잇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잇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세 점이냐가 중요하므로 이것은 순열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문제지요. 그래서 6C3으로 계산하며 6P3을 3팩으로 나눈 결과인 맞습니다. 정답은 20입니다. 이 상황도 조합의 상황인데요. 20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의 학생의 임원을 선출하는 상황이에요. 이 4명에게 각각의 다른 임무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뽑는 순서가 중요해지지만 4명이 동등하고 이 4명의 임무가 똑같다고 했을 때 단순히 학생 대표로서 4명을 뽑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4명 간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조합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몇 가지일까요?
20P4를 4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우와 4845가지나 되네요. 학급에 20명밖에 없는데 말이죠. 우리 여기까지 공부한 김에 이번엔 쿠바 국기 색깔로 한번 칠해볼까요? 지금까진 줄무늬 문양의 국기만 다뤘잖아요. 쿠바 국기 색깔도 한번 칠해보도록 하죠. 근데 혹시요, 이렇게 칠하진 않겠죠? 이렇게 칠하면 영역을 구분짓는 구분선이 가려지고 그것은 국기를 바꾸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기를 칠할 때에는 붙어있는 면, 즉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 질문, 몇 개의 색이 필요할까요? 최소한. 물론 모든 영역을 다 다른 색깔로 칠한다고 하면 7가지 색깔이 필요한데요. 색깔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쿠바 국기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칠해보니까 3가지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재미있는 수학 상식이 있는데 이름하여 사색정리예요. 사색정리란 지도 위의 모든 나라를 색칠하는데 인접한 나라끼리 색을 달리하여 칠하는 경우에 4가지 색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건데요. 사색 정리가 유독 우리의 흥미를 끄는 이유는 이게 증명이 컴퓨터를 이용했다라는 데 있어요. 기존의 수학은 논리에 의존해서 증명을 했던 반대 이 사색 정리는 컴퓨터가 일일이 색칠을 해봄으로써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명이 이루어졌는데요. 1976년 미국의 볼프강 하켄이라는 수학자와 케네스 아펠이라는 수학자가 무수히 많은 지도의 유형을 1939가지로 분류하고 이 각 유형에 대해서 컴퓨터로 일일이 4가지 색 이하로 색칠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증명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하죠? 진짜 칠해보고서 알았던 거니까요. 그 증명 결과만 몇 박스가 된다고 하니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아름답지 못한 증명이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컴퓨터의 발전으로 우리의 수고가 덜어져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수학이 가진 고유한 신비성을 침해하게 된 점이 아쉬운가요? 정답은 없지만 컴퓨터가 보다 발달되게 되면 또는 그거를 활용하는 우리의 능력이 발달되게 되면 결론을 알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 수학 공부해봐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쿠바의 국기는 3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는데 그럼 선생님 2번째 질문. 실제로 쿠바 국기는 3가지 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빨강색, 파란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빨강색, 파란색, 하얀색을 사용하여 쿠바 국기를 칠하는 모든 경우의 수 한번 세볼까요? 세보죠. 색칠의 과정을 이렇게 다시 반성할 수가 있는데 먼저 삼각형 영역을 어떤 색깔로 칠하냐로 구분지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삼각형 영역이 빨강색으로 칠해졌으면 그때도 또한 첫 번째 가로줄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줄이 파란색으로 칠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 색깔만 이용하기로 했으므로 두 번째 줄은 그렇습니다. 빨강과 파랑을 피해서 하얀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얀색으로 칠하고 나면 세 번째 줄 또한 파란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지요. 이래서 세 번째 줄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나면 네 번째 줄 또한 하얀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줄을 하얀색으로 칠하고 나면 마지막 줄은 파란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고 나면 남은 영역인 별표를 어떤 색깔로 칠하냐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데, 삼각형 영역에 칠해진 빨강색을 피해서 색칠해야 되므로 모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삼각형 영역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경우에 첫째 줄이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 줄이 파란색으로 시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칠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삼각형 영역이 빨간색인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로 모두 4가지인데요. 이와 같은 패턴은 삼각형 영역이 파란색인 경우와 삼각형 영역이 하얀색인 경우 모두 마찬가지이겠죠? 따라서 4 곱하기 3으로 모두 12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쿠버 국기는 어떤 색깔로 칠해져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국기가 정답이었네요. 우리 앞에서 사색 정리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면 빠르게 같은 시도를 거듭해서 해볼 수가 있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찾아주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파이썬 코드가. 그래서 우리 이 코드를 이용해서 정말로 쿠바의 국기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12개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해볼게요. 이때 그 코드를 우리 상황에 맞게 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각 영역의 개수를 우린 n이라고 할 건데요. 쿠바의 국기의 경우에는 7이죠. n은 7이고 가능한 색상의 수는 우리 3개로 했잖아요. 그래서 m은 3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보일 텐데요. 인접행렬이라는 건데, 어떤 영역이 붙어 있는지를 컴퓨터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려면 이런 숫자의 나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 1번 영역은 7번 영역과 2, 3, 4, 5, 6 영역과 모두 붙어 있는 영역이죠. 모두 변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인접해 있다라는 의미로 1로 씁니다. 한편 7번 영역은 1번 영역하고만 인접해 있어서 1번 영역에 1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표기되죠.
우리 4번 영역 볼까요? 4번 영역은 1번 영역과 5번 영역과 인접해 있으므로 1번 영역과 5번에 1을 쓰고 나머지는 0으로 표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면이 인접하고 있는 면이 몇 번째 면이냐를 인접행렬로 표현합니다. 그럼 한번 코드로 확인해 볼게요. 영역의 개수는 7개, 사용할 색깔은 3가지. 어때요? 맨 앞이 1이냐, 1이냐, 2냐, 3이냐로 구분 짓고 그 각각의 경우가 4가지씩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네, 우리가 직접 칠해보면서 세어봤던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12가지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3개의 굵기를 통해서 순열과 조합,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원리인 고배 법칙을 활용해서 색칠하기 문제까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남은 겨울방학도 알뜰히 공부해서 희망찬 새학기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안녕.